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네 번째 시즌 세 번째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드디어 유해영 교수님 말고 새로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 중에도 이미 팬이 많은 분인데요. 지난 시즌에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이분의 신분이 달라지셔서 인근아 미안해, 나 바빠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해도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흔쾌히 해야지 하고 나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고마웠던 분이기도 하고요. 자,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으로 2022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분인데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네. 오바스러운 소개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고로 2022년 올해의 인물은 이제 제가 뽑은 거고요. 제 마음속에 투탑 이죠. 네. 늘 원톱은 아니고. 네, 교수님 먼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메리카노 시청자분들 이제 전에 한번 그 절망의 죽음 책 같이 읽었을 때 인사드렸던 나종호라고 하고요. 지금 예일대 정신과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것처럼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을 내기도 한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그 네.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은 나종호 교수님이 반가우실 텐데 지난 시즌에 미국을 이해하는 데 한번 도움이 되는 책을 같이 읽어보자, 그렇게 그 컨셉으로 꾸린 지난 맞아요. 시즌 그 팟캐스트에 나종호 교수님께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앤 앵거스 디튼 교수가 쓴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을 함께 이제 해설을 해주시면서 같이 읽었었죠. 그때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지금도 아메리카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팟캐스트라서 뭐 목소리만 출연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한 게 올해 초에 이제 유퀴즈에 출연하시면서 음. 이제 2022년까지의 나종호와 2023년부터의 나종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덕분에 그 소개해주신 아닙니다. 책도 그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에서도 이제 데뷔를 해서 많은 인기 속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저는 정말 무한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유해영 교수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 뭐 선거, 정책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거고, 아까 쓰리톱 아니야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전문가로 저희가 진용을 꾸린 그 NIU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조경현 교수님은 제가 예고를 지난번 녹화할 때도 잠깐 드렸는데 뭐챗 GPT에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기술, 과학,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종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메리카노 이번 시즌에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중독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독정신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냥 일반 정신과 전문의로도 일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음, 뭐 중독을 비롯해서 또 정신질환 자체 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음, 저는 정신과 의사지만 또 사실 심리학 학부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어떤 심리학 자체에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좀 사회적인 영향, 저희가 셋다 유현 교수님까지 사회과학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렇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신 건강을 좀 바라보려는 눈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 시각으로 좀 미국 사회를 바라보고 또 음, 동시에 이제 저희가 그 절망의 죽음 책에서도 그랬듯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또 교훈 혹은 음, 좀 배울 점 혹은 배우지 말아야 될 네, 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맞습니다. 대해서 음.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나종호 교수님과의 전문가 인터뷰. 나종호 교수님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바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오늘 그 첫 주제로 나눠볼지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저희가 한국에서 갈수록 이제 마약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음, 또 보니까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이 아, 맞다. 이제 처음에 체포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다, 구속이 음, 되지 않고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음, 4일인가 5일 만에 이제 막 그 음, 필로폰을 사용해서 다시 음,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제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음, 이제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이게 좀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사실 마약하면 이제 네. 미국을 빼놓지 않지 빼놓을 수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네네, 네.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회 마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음, 한국 사회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음, 것처럼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주제로 네. 잡아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중독 정신과 이제 전문의이기도 하시고 한데 이제 네, 마약과 중독을 둘러싼 뉴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들리는데 우리 사회의 반응을 보면 사실 뭐 사회의 반응까지 갈 것도 없이 네, 제가 기사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음, 먼저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만 봐도, 아, 좀 이제 네, 편견에 좀 갇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나정호 교수님과 뭐 중독에 관한 뭐 설명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편으로는 네, 이제 그런 다양한 편견 깨기 뭐 코칭이랄까요? 또는 조언 같은 음, 것도 나정호 교수님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네, 뭐 편견을 바로잡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올바로 아는 게 편견 없는 어떤 시선을 갖는 게 뭐 개인한테도 좋은 음, 것도 있지만 음, 그런 편견 없는 시선들이 많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심각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음, 대응하는 뭐 사회적인 합의나 그런 태도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그런 점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네,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첫 번째 말씀해 주셨듯이 중독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중독에 대해서 뭐 다들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제가 나정 교수님하고 따로 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중독이란 네, 무엇인가를 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나정 교수님이 뭐 특히 다른데 뭐 글에서도 뭐 책에서도 그다음에 브런치 뭐 글에서도 자주 강조하시는 것들이 중독 환자 그러니까 법을 어긴 범법자인 동시에 뭐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중독 네, 환자인 경우도 많은데 이제 법을 어긴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 네, 환자로 본다면은 그 벌을 네, 다 받고 다시 사회에 돌아왔을 때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또 네,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텐데 그 중독 네, 치료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뭐 인식도 부족하고 뭐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독 치료를 네, 자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중독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사회적인 뭐 인식 전환이 왜 필요한지 어, 그거에 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뭐, 굉장히 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독 자체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네. 이게 또 너무 가버리면 우리가 마치 마약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아, 하면서 그렇네요.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벌이나 어떤 법적 조치와 동시에 앞으로 음, 어떤 점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중독이란 네,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 네, 텐데, 왜 사람들이, 저도 네, 그렇고, 야, 뭐 그게 뭔지 누가 몰라. 다 알지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 네, 그 중에 이제 중독에 대한 생각,
또 그럴 텐데 그래서 중독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 또는 저희가 뭐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단히 정의를 드리면요. 그 National Institute of Drug Abuse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워낙 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음, 국립보건원 산하의 큰 이제 조직 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아, 마약 연구만 하는 그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중독이라는 것은 만성적이고 또 동시에 쉽게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음, 근데 네, 어떤 특징을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마약을 이제 음, 찾게 되고 사용을 음, 하는데 그 사용이 단순히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직업의 음, 문제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 뭐 음, 가족 간의 문제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그 고통이 어,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결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음, 그래서 갈수록 중독을 뇌질환으로 이제 보려는 관점들이 계속 우세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뇌 아,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 우리 뇌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그 회로가 있는데 이제 네, 그쪽 회로가 있고 어떤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뇌에. 그런데 음, 우리 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것, 쾌락이나 음, 보상 중추가 그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이기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음, 말하는 우리 뇌가 하이제킹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마치 아, 테러리스트들이 납치당했다고? 이렇게 네, 납치하듯이 정말 9.11 테러에서 어, 그 어, 중독이 된 뇌는 그렇게 회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보상 네, 중추가 조종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자기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있어야 아, 어, 아, 사회에서 제대로 이제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 하이제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어, 그 뇌 회로의 변화가 단순히 그냥 마약을 멈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남경필 전지사 음, 아들의 케이스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음, 지날 때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중독정신과 펠로우십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수님이 네, 저희한테 저희 이제 중독정신과 펠로우들을 모아놓고 숨을 네. 참아보라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숨을 참아본 숨을 참아보는 있는 연습. 그렇죠. 그래서 숨을 있는 음, 이제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 10초, 20초는 참을만 하다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30초, 40초가 지나면.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더 참지 못하고 이제 다시 숨을 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질문이 지금 너희 숨 다시 쉬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리고 숨을 참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고통스러웠다. 근데 좀 숨을 쉬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중독 환자들의 어떤 중독 환자들이 마약이나 자기가 중독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숨을 다시 쉬었을 때 우리가 막, 황홀하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좀 살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중독 과정, 사실 지금, 음, 네, 하고 교수님은 지금 계셨나요? 화면을 네, 꺼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못 네, 보셨을 텐데, 저 인터넷상에 네, 문제가 있어서 교수님은 그냥, 네, 그러니까 따로 녹화는 하고 계시대. 그런데 제가 그 설명 네. 시작하실 때부터 이번에는 좀 굉장히 한 잘 참으시는데요. 1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 근데 지금 뭐 네, 보세요. 좀 어지럽네요. 아무튼 네, 죄송해요. 제가 이 그, 설명 끝날 때까지 네, 참아봐야겠다 했는데 설명이 생각보다 음, 기네요. 진짜 네, 길고 그 네. 설명해주고 지금, 계셨는데도 네, 처음에는 음, 저도 막 그 설명을 따라 들으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교수님 네. 설명하시는 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네, 숨 맞아요. 쉬고 싶어, 숨 쉬고 네, 싶어, 숨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음, 근데
네, 맞아요. 이게 네. 중독 환자들의 상황과 같다는 설명이시죠? 그쵸? 그렇죠. 처음에는 마약을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돼요. 보통 마약이 아닌 다른 음, 걸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0배, 뭐 음, 심한 마약은 뭐 100배까지 이렇게 높은 수치가 분비가 아, 돼서 이제 극도의 아,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처음이고 아, 갈수록 아, 이제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음, 마약을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흔히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뽕쟁이, 뭐 약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음, 비하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음, 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좋은 기분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그렇죠. 느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그런 하는데 기분, 이제 갈수록 네, 사실 중독이 되었다고 말하는 수준의 어떤 뇌에서는 마약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쾌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음, 힘든 감정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음, 감정들을 없애기 음. 위해서 이제 그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미국에서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미국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곳이 이제 미국인데, 그래서 뭐 네, 교수님이 보셨던 환자들의 뭐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개인정보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네, 심각한지 뭐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가 중독 정신과를 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별로 아, 없었을 뿐더러 어, 전혀 그래요. 이제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레지던트 이제 마지막 아, 졸업하기 직전에 그다음에 펠로우십을 가야 네네네네. 되는데 굉장히 아, 뒤늦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음, 정신과 의사로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너무 많은 중독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한 친구 이제 동기나 이제 음, 선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기 레지던트 전체를 하는 동안에 3명 봤대요. 딱 마약 중독 마약 환자를. 관련 중독까지도 아니고 이제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근데 정말 미국 특히 정신과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마약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음, 정신질환, 마약이 아닌 정신질환 때문인지를 마약과 판별을 관련 해야 돼요. 없는, 그래서 네, 어, 그만큼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이게 정말 너무 큰 이제 어떤 음, 문제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실제로 음, 정신질환 환자들하고 그 오버랩 그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도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연구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음, 이제 적게는 뭐 음, 25%에서 뭐 40%, 많게는 음, 40%까지라고 말하는 연구들도 있고 네, 이제 반대로 어, 중독을 문제를 가진 분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네, 해주셨듯이 제가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게 뇌질환이고 음, 굉장히 초반에 음, 말했던 게 만성적이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1년 음, 한 해 동안에 그 마약 과복용으로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엄청난 마약으로만, 네, 미국의 어, 네, 마약 과복용으로만 그러니까 마약을 과다하게 이제 해서 죽은 인원이 10만 명이고 실제로 그 미국 청년 중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18세에서 45세 음, 성인들에서 네, 가장 이제 흔한 사망 원인이 이제 주로 마약 음, 과복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음, 대마초만 해도 어, 굉장히 큰일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예인들 그렇죠. 중에 대마초에서 대마초가, 잡혀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대마초가 미국은 마리화나죠. 그렇죠. 마리화나인데 네, 미국에서는 네, 지금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된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도 그 어떤 유희적인 목적으로 합법화가 된 주들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의학적인 뭐 레크레이셔널하게, 예를 들면 네, 음, 불안이나 뭐 이런 뭐 PTSD나 이런 그런 의학적인 요인 상황에서만 합법화한 주가 있고 아예 이제 네, 불법이 아직 합법화하지 않은 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음, 미국에서는
그런 유희적인 목적,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합법화한 주가 네. 그 불법으로 한 주보다 많아요, 이제. 그래서 네. 거의 맞습니다. 전반적인 물결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냥 지난 한 해, 네. 평생을 걸쳐서 불법 마약이라고 하죠. illicit drug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네. 본 적이 있는 성인이 미국 전체의 2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네. 20. 엄청나게 네. 어두운 민낯이고, 또 우리가 절대로 음. 배워서는 안 될 그런 미국의 음. 어두운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환자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중독을 극복하기가 치료를 받아도 힘들겠구나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좀 멀리하고 처음부터 좀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이 네,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멀리 맞아요. 했으면은 이 문제에 저기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방금 네, 예로 들어주신 그 환자만 해도 그러니까 네, 처음에 태어났는데 동네에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 있었다. 뭐 네, 부모가 뭐 다 뭐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서 부모가 막 어렸을 때 사탕 주듯이 뭐 마약을 줬다. 뭐 맞아요. 이런 경우가 적지 네, 않은 있는 경우에. 네, 그렇다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이제 어, 워낙 미국은 그 접근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그 음, 접근성 자체가 이제 미국하고 당연히 비교는 안 되는데, 이제 한국도 음, 최근에 뭐 중학생이 14살 중학생이 그냥 소셜 미디어로 샀다 음, 이런 기사도 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게 마약의 가장, 이게 중독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접근이 쉬울수록 아, 중독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한국이 여태까지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방금 이제 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예외인 경우에 뭐 누가 속여서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음,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호기심에서 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개인의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음, 어쨌든 간에 그 접근성이라는 것도 사회가 마련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죠. 갈수록 저는 제일 어, 두려운 게 한국의 청소년들이에요. 한국 청소년들의 최근에 뭐 펜타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 마약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로 샀다든가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점점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증가를 한 연령대도 이제 10대, 20대라고 하고요. 마약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성인이 이제 내린 결정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사실 어릴 때의 음, 어떤 사회에서 그게 접근이 쉬워서 물론 마약을 안 하게 그러게요. 되는 대부분의 어,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어린 마음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음, 평생 어떤 중독 치료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음,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 기회를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러니까요. 우려가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우려하는 어, 주점은 이제 제가 늘 한국에서 그 언론에서도 말했던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그 자살은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 뿌리 깊게 그 원인으로 그렇죠. 있거든요.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 사회에 이제 마약이 제대로 퍼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면 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가장 음, 우려되는 점이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어, 네네네네. 저는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조금 음, 더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현재의 작은 문제, 음, 현재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작은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자 다뤘던 했던 계기도 뭐 배우 유아인 씨의 그 마약 그 혐의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네, 그 기사나 또 뭐 다른 네, 유명인 뭐 재벌가 2세, 3세 아니면 뭐 연예인들 뭐 그렇죠. 이게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네, 그런 것만 자꾸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마약은 되게 있는 사람들만 그 또 음, 즐기기 위해 있는 네, 사람들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맞아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네, 쉬운데 방금 말씀해 네, 주셨듯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절망의 죽음에서 저희가 다뤘던 그런 이 네,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이 문제가 퍼지면은 진짜 좀 즉각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도 퍼질 수 있어서 문제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편견을 네,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마약의 마약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고 또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 케이스처럼 널리 퍼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결국에는 마약도 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어,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아, 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네, 그렇네. 이제 사실 네, 지금 알코올 같은 예를 들면 소주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한테서 더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절망감이라든가 그런 힘든 마음들을 그 마약이나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음, 이제 갈수록 지금은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2세, 뭐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음, 보이지만 그 중학생 음,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갈수록 퍼지게 음, 되면은 이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청소년들, 또 스트레스 음, 굉장히 심한 그 청년들, 그리고 사회 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네, 널리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어, 미국의 어떤 경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작년 10월이었나? 그런데 이제 어, 마약과의 전쟁은 좋은데 그 뭐 처벌을 강화하고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음, 이런 건 음, 좋은데 네, 실제로 재활이나 치료에는 예산을 그냥 동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1년에 4억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치료할 그 4억 원? 중독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뭐 음, 지정된 데는 조금 더 많은데 실제로 받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아, 정말 그 그래요? 수도권에 하나가 있고 이제 지방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인데 좀 이제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작년 마약 어, 사범만 해도 1년에 12,000명, 뭐 만 명이 어, 넘어간 지가 꽤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음, 그거에 잡힌 게 그 정도고 그 이제 안 잡히지 이제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을 그렇죠. 거라는 거 이제 경찰 측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치료를 마약 받을 그 수 있는 곳은 중독, 네, 저기가, 죽은데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어, 논란이 됐던 뭐 그 황하나 씨라든가 아니면 뭐 유아인 씨라든가 이런 음, 사람들이 만약에 뭐 처벌 다 받고 나온다고 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가 단순히 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 처벌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음,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주신 지금 한국의 인프라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 마약 네, 중독을 감옥에서 사회와 격리시켜 놓으면은 감옥에 몇 년 있다 보면은 또 그렇죠. 마약을 네, 손을 못 대게 하는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알아서 고쳐질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렇죠.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마약과의 전쟁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법을 어긴 네, 적이면은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 네, 사람들을 아예 사회에서 추방할 게 아니라면은 영영 네, 추방할 게 아니라면은 재활 시설, 치료 시설이 네,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약 문제는 이게 그렇죠. 법을 네,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관점에서만 보지 마약 중독 네,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환자로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네, 같이 좀 맞아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미국에서도 관점이 전환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 그 그래요? 전환이 된 가장 큰 계기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7, 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특히 굉장히 음, 심했고,
이제 거의 뭐 음, 마약 하면 다 잡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아, 그게 네, 결과적으로 아, 그런 과정들이 실패를 했고 또 결국에 성공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drug court라고 해서 그 한국말로 하면 마약 재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마약 재판 어,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음,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활을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활에 아, 갈래 아니면은 계속 감옥에 있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네, 네, 주었던 거고 이제 그게 어, 유일하게 이제 사법적인 절차에서는 효과적이었던 걸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지 네, 않을 경우에 재범률이 제가 한국 기사에서 봤을 때도 거의 50%에 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50% 이제 다시 잡힌 어, 경우고 다시 하는데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치료를 받지 끊기가 않으면 어려우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질환이기 음, 때문에 우리가 음, 단순히 이제 처벌하고 끝내자, 처벌에 뭐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어,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음, 추가적으로 어떤 재활이나 음, 치료나 음, 재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드럭 코트처럼 재활을 이제 음, 감옥 대신에 재활을 선택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네, 미국의 그 아이언맨 그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러니까 음, 로다주라고 하죠, 네, 한국에서. 네, 그 네, 사람, 그분도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10년 동안 거의 공백이 있다가 이제 다시 재기를 한 케이스인데, 이제 이분이 아까 맞아요. 편집장님이 딱 말씀하신 어렸을 때 사탕 주듯이 아버지가 그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아, 자유분방하셨는지 어릴 때부터 뭐 마리화나를 줬다 그래요. 대여섯 애한테, 살 때부터. 아, 네. 근데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이 됐고 배우로 성공을 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마약은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음, 배우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서 체포까지 돼서 감옥도 가고 막 이랬어요. 음, 근데 이제 음, 이분이 결정적으로 2009년이었나 그때 또 이제 그 그 체포가 가석방된 됐는데, 상태에서 네, 아, 또 이제 막 중독돼서 그 취해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 판사가 감옥에 다시 가는 것 대신에 이제 재활을 명령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음, 재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네, 로다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마약 중독했다가 끊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계속 재활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이게 자랑스러워서가 아,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음, 이제 그런 마약 환자들한테도 음, 희망을 주고 사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는 그렇네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노숙자만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재활 이제 중독 어, 치료 받은 그 대학 교수들도 있고 어, 제가 처음 몰랐던 게 어, 미국에 처음 와서 참관했던 그룹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온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 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중독 환자들과 이제 대화를 음, 나누고 뭐 같이 어떻게 하면 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던 게 되게 인상적으로 좀 남아있어요. 어, 왜냐면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중독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런데 못 갔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치료 프로그램에 주위 시시하게, 시선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당시가 벌써 이제 뭐 한 8년 전이었는데 음, 그냥 되게 음. 신선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네요. 인프라라는 게 뭐 치료 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쌓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네, 뭐라 그럴까 사회의 시선,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네, 중독 질환을 알았었고 지금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공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실을 네, 알려서 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희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에 나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죠. 혹시라도 저기 또 잘 힘들어하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음, 다시 그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뭐 메시지를 네,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럼 주변 사람들도 네, 아 그게 네, 막 오히려 막 중독 환자라고 해서 뭐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낮잡아 보거나 뭐
너 되게 나쁜 놈이네, 나약한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오케이. 네, 오히려 되게 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좀 뭐 응원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네, 하는 뭐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인프라의 뭐 어, 다른 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이 바로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원래 한 번 녹화에 쭉 한번 이야기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나종호 교수님은 바쁘신 분이지만 제가 다음에 2편으로 2편 중독 뭐 나종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독과 낙인에 관한 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짧게. 어, 역시 송영길 편집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유현 교수님처럼 짜임새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역시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저희 진행이 스타일이 됐던 것 있죠.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뭐 이제 네, 애청자분들,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기대하는 게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팟캐스트로 할 때는 못 보셨겠지만 제가 유영 교수님하고 할 때는 유영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말, 오늘은 말씀을 오히려 또 너무 잘하셔서 네, 아니 근데 또 나종 교수님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전혀 뭐 못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둘이 사실 뭐 친근한 워낙 이미지. 맞습니다. 얘기하듯이 둘이 실제로 맨날 뭐 이 방송 때문에가 아니라 둘이 나눈 이야기 음. 하는 그런 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뉴욕에서 막 음,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진짜 그러니까요. 막 마약 문제 막 진짜 심각하다 막 이런 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그 중에 뭐 너무 차이나타운 느낌? 캐주얼하게 맞습니다. 너무 캐주얼하게 한 얘기는 음, 톤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렇죠. 저희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음, 옮겨 놓았다고 해도 뭐 맞아요. 지나치지 않은 방송이어서 편하게 음, 저도 좋았던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뭐 그래도 네, 늘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의식의 흐름을 네, 조금 더 이렇게 음, 방향을 잡아가면서 왜냐면은 네. 이랬다가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 막 좀 이러면은 아, 아쉬우니까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이게 또 어, 그래서 두 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놓친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송 편집장님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추가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네, 그 방송 보시고 다음번 이제 2편 녹화하기 전에 요 얘기도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해주세요. 뭐 나조 교수님 책도 그렇고 브런치도 그렇고 여기저기 음, 활발하게 그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그 많이 보셨을 테고 하시니까 나조 교수님의 뭐 어떤 이야기가 좋았어요, 어떤 게 궁금했어요 하는 거 댓글 뭐 이메일로 뭐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다음번 녹화할 때 제가 그 질문들을 잘 모아서 나조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이 이제 3월 31일인데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다음 어, 달에 4월에 또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